안녕하세요. 경제와 사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경제학과 사회학의 차이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주로 이제 방법론과 관련돼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우선 이제 그 방법론 관련해서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사회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와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또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주로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신경제 사회학과 관련된 방법론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신경제 사회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내에서 이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태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는, 배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묻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경제 행위를 공동체와는 독립적인 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 이거는 공동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즉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사회학의 방법론인데, 이게 이제 신경제 사회학에 가면, 그러면 이 공동체 또는 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그거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관계. 당연히 이제 사회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이 공동체가 경제에 또는 사회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공동체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학 이론에서 배우셨겠지만, 미시와 거시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사회적인 차원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게 이 중범위, 미들레인지라고 하는 중범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연계해주는 이 중간 수준에서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사람들, 개인이 다른 개인과 관계를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이제 이 중범위라고 하는 관계의 수준이 형성이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중범위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속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를 핵심적인 대상으로 이제 신경제 사회학은 설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소셜 캐피탈을 매개로 해서 뭘 하느냐? 사회적 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관계를 주요한 경제사회학의 대상, 경제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근데 이 사회적 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연결망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워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 연결망 분석. 이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요거는 개인과 개인이 뭘 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제 사회학은 뭘 분석하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하고, 이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관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나 사회라고 하는 건 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뭘 분석을 하느냐? 사회적 관계를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속성이 뭐가 되느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 사회적 자본이 이 신경제 사회학의 방법론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사회적 관계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이 되겠죠. 얘가 이 방법론을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냥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가 굉장히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사회적 개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개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다.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시장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자, 이건 뭐죠?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앞에 소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본은 경제적 자본인 거죠. 근데 사회적 자본은 뭐냐? 이 시장 능력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결과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자,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행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관계로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경제적 자본이 형성이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관계망? 개인 및 집단. 자, 이 개인 및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과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계, 개인과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계, 조직과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여기 이제 집단인 거죠, 집단. 자, 이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경제적인 결과가 획득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계로부터 획득되는 시장 능력, 어떤 경제적 결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특징 하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양한 그 설명들이 부과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시장 능력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
상호적 호혜성에 기초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혜성. 즉 이 사회적 관계가 호혜성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 관계이면 안 되고 상호적인, 그러니까 즉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거의 속성은 호혜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이제 그 강조하냐면 상호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상호적 호혜성은 결국 뭐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관계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뭐죠? 신뢰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회적 자본이 형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한 시장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배태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장 행위는 경제적 행위로서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요 개념은 이 그라노베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신경제 사회학의, 이 사람은 대표적인 신경제 사회학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 배태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데, 그죠? 개인과 집단의 시장 행위, 즉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사회적 구조가 뭐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호적 호혜성에 기초한 관계, 상호 신뢰에 기초한 관계. 이게 결국은 사회적 구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구조가 뭐냐? 결국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이렇게 이제 그 내부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결국은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걸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의 능력, 경제적 결과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다. 그래서 이거와 경제적 자본을 이제 유사한 수준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즉 경제적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있다. 문화적 자본이란 말을 또 브루디에가 하죠. 문화적 자본도 존재하고 사회적 자본도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사실은 상호 연관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르게 설명을 하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경제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행위를 하려면 내가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은행에 가서 또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기존 은행과 거래가 있어야 되고, 또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 행위, 경제적 자본인 거죠. 한 형태의 경제적 자본이 있어야만 그 형태의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는 걸,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10억짜리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네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경제적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마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친구한테 빌리는 거죠. 부모한테 빌리거나 지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내가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해가지고 내 친한 친구다, 친한 선배다, 친한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야, 내가 너 안지 한 10년쯤 됐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다. 네가 좀 빌려줄 수 있냐? 뭐, 많은 돈은 필요 없고, 그냥 푼돈으로 한 1억만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요새 1억이 돈이냐? 이러면서 선뜻 1억을 빌려줬다. 그게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10년 동안 상호적 호혜성에 의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사고 서로 뭐 놀러도 가고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1억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빌려줄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10년을 만났는데 그래서 돈을 좀 빌려줘라 주식 투자하게 했는데 난 너한테 돈 못 빌려줘 그러면 사회적 자본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경제적인 시장 능력을 내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획득을 못한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맨날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저 분은 나한테서 돈을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때 맨날 그런 거 안 하고 도망만 가고 남이 사주기만을 바라고 상호적 호혜성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쟤를 신뢰할 수 없다. 내 돈을 빌려가면 갚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못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면 사회적 자본, 10년 동안 상호작용을 했지만 사회적 자본을 나는 축적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좀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이 될 수 있느냐, 경제적 자본으로 시장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자, 관계로부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어디 땅을 개발지로 생각하고 있대더라라고 하는 시장 정보. 요건 이제 약간 불법적인 사전 정보의 거래이긴 한데, 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야, 내가 어디하고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회사가 요새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더라. 또는 내가 어디 회사에 갔는데 또는 어디 회사에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너 한번 지원해봐 라고 하는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게 결국 뭐죠? 친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호혜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활동에 대해서 관계적인 지원을 한다. 단순히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제공해주고 또는 사업을 알선해주고 또는 경제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뭘 하는데 네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해봐. 너 그거 잘하잖아. 이게 이제 관계적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두 개가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사회적 자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축적하느냐? 사회적 관계가 축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종의 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또는 지표로 평가를 하고 또는 지표로 측정을 하는데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느냐,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면 얼마나, 하우머치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실증적으로
이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로는 맺어진 관계의 규모. 요거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네 스마트폰 연락처에 몇 명이 저장돼 있느냐. 저장 인원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연락처를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의 정도, 이거 이제 질적인 측면인 거죠. 그냥 사람 수만 연락처에 많이 저장돼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네가 일상적으로 연락을 하고 소위 말하는 상호호혜적인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한 소위 지인이라고 할 만한 서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관계로부터 네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라고 하든가 지원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네가 전화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냐, 네가 전화해가지고 뭘 경제적인 어떤 거를 부탁할 수 있느냐,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어떤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신경제사회학의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이 방법론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알고 싶은데, 자, 이 사회적 관계를 알면 결국은 뭐죠?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이제 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 지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속성이 뭐냐,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크게 보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브루디에가 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본, 문화자본. 이제 브루디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규범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놈이라고 하는 소셜 놈, 사회적 규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사회적 자본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게 이제 제도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브루디에가 얘기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 이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망이 되는 거죠. 연결망이라고 하는 관계의 직접적인 형태를 중요시하고, 이게 이제 집단화라고 하는 집단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집단, 이런 네트워크의 형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 세 번째는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계 일본인인데, 아니죠, 일본인계의 미국인이죠. 현재는 이제 미국 국적이니까 아마 2세 정도 될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자본을 얘기하고, 요거는 그대로 신뢰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크게 보면 제도,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제도, 그 다음에 연결망으로서의 집단, 세 번째로 신뢰, 트러스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회적 자본의 주된 구성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주로 측정을 하고 요걸 방법론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적 자본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망이라고 하는 거, 브로디에가 얘기한 사회적 규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걸 제도로 이제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후쿠야마가 얘기한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연결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차 집단, 2차 집단, 결국 집단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 소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속. 어떤 집단들에 얼마나 소속돼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 이거 1차적 집단이죠. 정치내, 향후회, 동창회, 계모임. 2차적 집단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뭐 요새는 카페, 인터넷 카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회적 이 사회적 관계망을 맺는, 이제 요새는 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리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측정하는 대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즉 1차적인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해체되어 있고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데 반면에 2차적인 집단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도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이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결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맺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 요거를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연결망 네트워크는 뭘 가지고 하느냐?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자, 두 번째로 규범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이고 이 법제도라고 하는 정치적 제도나 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얼마나 확립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사회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의회 정치 제도가 있는데 의회에서 법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회가 작동을 잘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사실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이 신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제도가 잘 작동을 하면 사회적인 신뢰가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제도를 믿고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행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개념은 사적인 거와 이 사회적인 신뢰, 집단적 신뢰로 구분을 합니다. 특수한 사적 신뢰와 보편적인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적 신뢰는 1차적 집단과 거의 유사한 맥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차적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적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보편적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거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르는 사람, 타 종교인, 타 인종과 관련된 제도,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경제 사회학에서 사회적 자본을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실제로 OECD에서 G7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 자본 지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지표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 지표라고 하는 거는 인디케이터죠. 인디케이터스가 되는 거죠. 복수니까 여러 개를 모으면 이게 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자본 지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사적인 사회자본과 공적인 사회자본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적인 사회자본은 다시 세 가지의 지표로 사적인 신뢰, 사적인 배려, 사적인 참여. 그래서 이제 여기 신뢰라고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개의 지표로 G7의 사회자본 지수를 추정을 한다. 요거는 측정을 하는 하나의 방법론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기관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OECD 국가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 사회자본 지수를
추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죠. G7 평균은 7.01, OECD 평균이 훨씬 더 그러니까 G7보다 훨씬 더 평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6.71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9위니까 OECD 국가가 30 몇 개가 되죠. 굉장히 하위권. 자, 그러면 점수가 특히 낮은 게 뭐 대부분 낮아가지고 특히 낮은 거가 뭔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게 뭐 비슷하네요. 공적 사적. 그래서 공적 사회자본의 값은 4.75, 사적 사회자본은 어쨌든 OECD 평균하고 비하면 어쨌든 전체 지수의 평균값이 5.7이니까 근데 요거 이제 상대적인 값을 봐야 되죠. 5.37, 3.75, 6.25면은 거의 비슷하게 낮다. 그래서 공적 사회자본이나 사적 사회자본이나 한국은 사회자본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측정하는 방법,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낮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회적 자본과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까 이제 이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 여기 있죠.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속성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내요. 이게 이제 저서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 저서에서 뭘 분석을 하냐면 사회적 자본으로 경제 발전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경제 활동의 결과로 설명을 한다. 경제 활동의 결과로 설명을 한다. 근데 후쿠야마가 보기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걸로 경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은 결국 뭐냐? 신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과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왜 높을까? 후쿠야마가 보기에는 이 미국과 일본은 사회적 자본이 높게 나타나는 축척이 잘 돼 있는 그래서 고신뢰 믿을 수 있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신뢰 사회로부터 높은 경제 성장이 결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버식의 방법하고 비슷한 거죠. 사회적인 관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라노베터가 얘기한 배태성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경제 활동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 현상을 분석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고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신뢰가 높으니까 성장률이 높고 신뢰가 낮은 사회는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나중에 방법론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게 고신뢰 사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의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방법론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 더 이제 그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요건 이제 그 한국경제개발원에서 KDI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제목이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KDI에서 직접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KDI가 보기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냐, 아까 이제 이게 구성 요소죠. 그죠? 그래서 구성 요소 중에 두 개 이제 네트워크하고 규범 신뢰, 이 규범과 이거 제도는 같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사회적 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각이 경제적인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영역이 생산성, 후생,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 사회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를 낳느냐라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행위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감소 효과가 있다. 뭐가? 사회적 자본이. 두 번째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뭐가? 사회적 자본이. 자, 그러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장 거래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보의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시장 거래를 제약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신고전 학파 경제학에서는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전 학파 경제학에서는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장에서 행위를 하는데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것도 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슨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한 병 먹고 싶다. 목이 말라서 생수를 한 병 조그만 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자, 이 시장 행위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행위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합리적인 행위, 경제적 행위인데 요게 가능하려면 적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싼 가격에 생수를 팔고 있는 편의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싼 가격. 근데 가장 싸다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반경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편의점의 생수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 한 군데에서 파는 생수 가격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데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정보의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가격 비교, 자기 근거리에 있는 가격 비교를 해주는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는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인근 반경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 시세를 알고 자기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판매자는 소비자는 그 모든 정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뭐죠? 주유 앱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런 정보의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주유 앱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인근에 있는 기름값을 한눈에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 시장 거래에서의 제약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의 가정이 현실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특정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 자, 이거를 사회적 자본이 보완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야, 어디가 싸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친한 사람한테. 자, 요게 예전에 뽐뿌 뭐 이런데 지금은 예전에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경우에 뭐가 있죠? 내가 뭘 사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디 냉장고가 무지하게 싸. 너네도 이거 빨리 가서 사라고 어디 게시판에 올리는 거죠. 자기네 동호회 게시판? 이런데 게시판에 올리면 그 게시판에 속해져 있는 그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50만 원에 뭐 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가 부족한데 이 정보 부족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보완을 해주고 이 사회적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보완을 통해서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사면 150만 원의 경제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회주의적인 행동, 무임승차는 돈 안 내고 타는 거잖아요. 남이 낸 돈으로 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자기는 조별 스터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점수는 똑같이 받고자 하는 것. 이게 무임승차 문제죠. 이걸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고, 요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무임승차자가 많아지면 아무도 버스에 돈 내고 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조별 활동을 하는데 무임승차자가 한 명이면 5명이 조원이면 4명은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합니다. 근데 무임승차자가 4명이면 나머지 1명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나까지 내가 혼자 독박 쓰고 이걸 다 하느냐. 결국 시장 행위라고 하는 게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 관계망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규범이나 제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는 못 가하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무임승차를 용인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도 이거 좀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억제되면 시장행위에서 내가 적은 노력으로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획득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 이론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특징이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거나 찾아내거나, 또는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니까 아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동원 가능한 자원의 측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 어떻게 하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경제 사회학의 주된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